네, 안녕하세요. 본치아니 원장 이몽진입니다. 오늘은요, 생체 신호 전달기의 어떤 복잡성하고 그 복잡성에 맞추어서 세포 신호 전달을 치유해주는 한약 활용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체 세포 신호 전달계의 복잡성과 다중 표적 치료제인 한약 활용의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부제목으로는 무차별 살상적인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 또 분자 표적 항암제 치료나 또 면역 표적 항암제 치료제인 핀셋 타키법과 멀티 타키법인 한약과의 통합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활성산소와 여러 단백질 신호들의 관계 예시인데 이건 하나의 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풋 돼 있고 여기 아웃풋 돼 있죠. 인풋은 자극이 들어간다는 뜻인데요. 일단은 PI3K 이거 앞에서 많이 얘기했죠. 인슐린 어떤 수용체라든가 혹은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수용체 자극을 받으면 PI3K AKT가 활성화되면서 엠토로하고 포크헤드 박스호가 활성화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시루트윈에 의해서도 또 포크헤드 박스호라는 이런 신호가 활성이 되는데, 그러면 포크헤드 박스호는 이 ROS가 활성산소라는 뜻인데 활성산소의 발생을 억제를 하고요. 반대로 mTORC라는 거, C1이라는 이런 mTOR 신호는 오히려 그 활성산소를 갖다 이렇게 발생을 유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온코젠이라는 건 바람 유전자라는 뜻이거든요.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도 또 활성산소를 갖다 발생을 촉진시키고, 또 하이폭시아를 저산소거든요. 저산소일 때도 ROS가 활성화되고, 또 TNF-알파 대표적인 염증성 사이토카인이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활성산소를 증폭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크헤드 박스호는 억제하는데, 반대로 그렇게 자극을 받으면 NF-카파비는 활성산소가 활성화되면 NF-카파비도 또 활성화되고요. 또 NRF2도 활성화되고, 또 칼슘 이가이온도 활동이 활성화되고요. 그 다음에 AMPK라는 그 신호 AMP 활성 효소인데 AMPK도 활성화되고요. 그 다음에 포스파타제라는 이런 인산화 그 효소는 좀 작용이 억제되고, 그 다음에 PHD2라든가 그 다음에 그게 억제가 되고, 또 그게 억제가 되면 또 HF HIF1이라는 어떤 그것도 억제가 된다는 건데, 요렇게 요걸 보여드리는 요점은 뭐냐면요, 이렇게 신호들이 서로 연계가 돼서 복잡하게 이렇게 우리 생체에 내는 그런 신호들의 여러 기작들이 서로 연계가 돼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먼저도 살짝 비었지만 IL6 시그널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루킨 6 시그널링이 수용체가 하나 결합되면 다양한 여러 가지의 어떤 활성화되는 그 단백질들이 있어서 무수히 많은 다양한 어떤 신호 경로들이 활성화되면서 염증을 갖다가 어떤 염증 신호를 일으키고 전달한다는 거 좀 한 예로 보시라고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세포의 다양한 신호 단백질들의 관계의 어떤 복잡성 하나의 또 예시인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세포고요. 요게 핵을 표시한 건데,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세포 벽에는 다양한 수용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수용체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서바이벌 팩터랄 그 생존 어떤 생존 요소를 자극을 하는 물질들을 수용하는 수용체 종류가 또 있고요. 하나는 뭐냐면 요게 먼저 케모카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호르몬, 그 다음에 트랜스미터스, 이게 신호 전달 물질들이라는 뜻이거든요. 호르몬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호 전달 물질들,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GPCR이라고 그 대표적인 그 세포의 다양한 신호 단백질 관계의 복잡성 예시인데요. 요 전체는 하나의 세포막이고요. 요거는 핵을 표현한 건데, 이 세포막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물질 신호들을 갖다가 수용해주는 다양한 수용체들이 종류가 있는데, 그 하나
하나하나 좀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생존, 그 서바이벌 팩터라 그랬고, 어떤 생존 요소를 자극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IGF-1이라든가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같은 것들, 그런 거를 수용하는 수용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모카인이라든가 호르몬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전달 물질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또 수용하는 수용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로스 팩터 성장인자를 또 수용해주는, 와 결합해 수용해주는 수용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엑스트라 셀루라 그 매트릭스라 그랬고, 인테그린이라 그랬고, 왜 세포 외 기질하고 접촉이 돼서 또 세포 내로 신호를 전달해주는 이런 수용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윈트 어떤 신호 전달에서, 요 윈트는 뭐냐, 세포, 특히 줄기세포 관계되는 어떤 작용을 유발시키는 신호인데, 이 윈트하고 또 연관되는 신호도 있고, 또 해지 요것도 마치 줄기세포라든가 어떤 세포 손가락의 어떤 모양, 그 형체라든가 이런 걸 정하는 신호인데, 결정하는 유전자 신호인데, 이런 것도 또 수용하는 그 어떤 수용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또 세포의 어떤 자살 같은 거를 유도해주는 물질에 대해서 반응하는 수용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이토카인에 대해서 이제 수용하는, 이렇게 다양한 우리 세포막에는 정말 다양한 수용체도 있고, 또 이온들에 대해서 이온들이 반응해서 이온의 통로가 되는 채널들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서도 또 각 수용체마다 이렇게 신호들이 서로 복잡 이 선들 자체가 신호 경로들인데 다양하게 이렇게 얽히면서 세포 핵 유전, 어떤 그 유전자 전사 발현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호들도 밖에서 받아서 그것들이 신호로 핵까지 전달이 돼서 유전자의 어떤 작동을 갖다 조절하는 시스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안 들어오더라도 또 세포 기질에서 또 반응 효과를 바로 또 드러내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수용체가 세포막에 있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세포 핵내에 있는 것도 있고요. 또는 세포막 내에 이 세포 기질 속에 있는 신호 수용체들도 있고, 참 의외로 우리 조그만 세포인데 여기서 무수한 많은 어떤 우리가 세포가 생존하기 위해서 외부 자극을 받는 것들에 대한 외부 자극에 대해서 세포가 생존하기 위해서 반응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신호들이 다 이렇게 구비가 됐다는 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우리 한약재에 전칠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삼칠근이라 그러거든요. 이 삼칠근이 되게 만성염증성 질환에 많이 쓰이는데, 그 삼칠근의 만성염증성 질환 관련 세포신호 네트워크의 복잡성 예시, 이렇게 요게 하나하나가 다 단백질 신호고요. 유전자 단백질 물질도 있고, 또 전칠삼에 들어있는 세포 활성 물질, 그 케미컬이라든가 이런 어떤 약효인데, 그런 거의 관계성들이 이렇게 무수히 복잡하게, 진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화면에서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관계성, 연계성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는 한 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칠삼의 만성질환 개선력과 관계된 그 세포신호 네트워크 예시인데, 요거는 뭐냐, 특히 전칠삼의 유효 성분들이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단백질과 연계되면서 생체 세포의 신호를 조정을 하면서 세포의 어떤 그 기능을 개선시킨다는 그런 하나의 여러 그 연계관계를 나타낸 표시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칠삼도 되게 많았지만, 또 커큐민이라고 강황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다양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이, 왜냐면 커큐민도 다양한 그 속에는 다양한 생리 활성 물질들이 있고, 그것들이 또 세포에 여러 가지 그 신호 단백질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자극을 주면서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암 세포 주기 억제라든가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을 또 관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세포 신생혈관 억제를 하고 또 전이도 억제하는 이런 성분들을 또 영향력을 주고요. 그 다음에 NF-kappaB 생성 억제를 해서 또 생성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기작들을 또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암세포의 어떤 그 자가 사멸을 촉진하는 어떤 신호들, 요것도 관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세포의 자살 촉진하는 또 이 아포토시스라고 하죠. 여기에는 이거를 또 자살을 갖다가 막아주는 신호도 있고, 또 이제 자살을 촉진해주는 신호, 다양한 물질들이 이렇게 섞여서 작용한다는 거,
이렇게 커큐민 자체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강황이라는 것 자체가 약성이 그렇게 이제 다양한 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같은 다양한 신호와 세포 신호의 연계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이루고 작용을 하다 보니까 커큐민 자체의 항약제가 다양한 효능을 나타내는데 바로 어떤 거냐면 대충 심혈관 질환하고요, 골다공증, 우울증, 건선, 근피로, 뇌질환, 그 다음에 각종 암질환, 바이러스 질환, 염증성 질환, 결국은 거의 모든 질환에 많이 관여를 하죠. 예,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거의 많은 대사성 질환에도 먼저 시간 얘기했듯이 연계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저산소일 때 저산소 유도인자 히프온이 발현이 이제 많이 과다 발현이 되는데 이때 또 다양한 기작으로 암을 촉진하고 악화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이렇게 돼요. 저산소증이 생기면 저산소 유도인자인 히프온이 발현이 되면서 이제 전이를 가능케 하는 콜라겐이라든가 고속도로를 형성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기성 대사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게 하고요. 바로브로크 효과라 그랬죠. 그 다음에 암줄기 세포를 생산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또 혈관 신생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화학요법과 방사능 치료에 저항을 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흔히 암 치료에 대한 저항을 갖게 되는 거. 갖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염증 및 또 면역 억제에도 관계를 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이제 저산소의 어떤 그 유도인자가 많은 관계를 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뭐 저산소증 개선하는 고압산소 치료도 이제 고압산소 치료 효능에 대해서 이쪽에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 효능이 보면 이제 산소를 저산소에 대응해서 이런 치료를 하게 되면 원활한 혈액순환, 집중력 향상, 면역력 증가, 체지방 분해, 그다음 숙취 해소, 그다음 피부 노화 방지, 탁월한 해독 능력, 피로 감소, 만성 두통 해소 등 그런 기능을 갖다가 목적을 위해서 이 고압산소 치료도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라고 그냥 하나 집어넣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항암제의 부작용인데 특히 이제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의 부작용인데요. 일단 항암제를 투여를 하게 되면 일단 인터루킨 1이라든가 TNF 알파, 그 다음에 이제 ROS, 그러니까 염증성 사이토카인 하고요. 활성화가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활성산소 되게 많이 이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염증 상태가 더 가중이 돼요. 그래서 NF-kappaB가 핵전사인자인 NF-kappaB가 더 격발이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기 관계된 물질들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일단 염증이 더 커지고요, 발열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접착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세포 요거 분열이네요. 세포 분열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접착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암세포가 혈관을 통해서 이주하다가 어느 지역에 이제 그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면 혈관에 일단 부착이 돼서 통과를 돼야 되거든요. 그런 기능. 그 다음에 또 이주하고 또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신생혈관도 형성하고 그 항세포사, 그러니까 세포 자살을 갖다 막 어떤 저항하는 어떤 힘들이 더 강해지고요. 그 다음에 세포 증식, 오히려 항암제 치료에서 암을 죽이려고 축소를 시키려고 했는데 다행히 한 번에 항암 치료를 해서 전멸이 되면 다행인데 일부 남거나 반응하지 않는 세포들이 또 여러 가지 있게 되면 걔네들이 오히려 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이런 더 안 좋은 역작용이 더 가속화된다는 거, 그게 바로 항암제의 부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창면 보시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어떤 결론을 이제 내면 일단 이제 항암제가 보통 세대 분류가 있는데 이제 1세대 항암제가 있고 2세대 항암제, 3세대 항암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맞춤식 그 면역 항암제 치료법이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이제 1세대 항암제를 갖다가 세포 독성 항암제라 그래요. 그리고 요거를 화학 항암제라 그러는데 요거 이제 1943년도에 이제 니트겐 머스타라는 어떤 그 약물에서 지금 이렇게 첫 번째 시작이 됐는데 여기 흔히들 왜 우리 항암 치료 받았더니 뭐 머리털 빠지고 구토하고 뭐 이런 배짝배짝 마르고 그 다음에
미식거리고 막 이런 증상들 있죠. 이게 뭐냐면 요게 뭐냐면 무차별적으로 세포 분열 그러니까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들, 왜냐하면 암세포가 빠르게 분열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분열 어떤 특징이 빠른 것들을 공격하는 그런 세포를 공격하다 보니까 빠르게 우리 내부의 점막이라든가 그다음에 모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세포 분열을 빠르빠르게 하는 어떤 세포들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암세포와 구별하지 않고 걔네들까지 동시에 정상세포까지 공격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항암 독성의 부작용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 억제력은 비교적 좋은 편이지만 정상세포도 바로 암세포 분열이 이제 세포 분열이 빠른 정상세포도 무차별 공격하여 부작용이 되게 심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단점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2세대 항암제가 또 개발이 됐는데, 그거로 대표적인 게 뭐냐면 표적 항암제라 그래요. 이제 대표적인 상품은 이제 글리백하고 뭐 허세틴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암세포에는 이제 단백질 표적 분자가 있고 암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신호 경로를 중에 해당되는 그 중요한 어떤 단백질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타겟팅해서 그 기능을 갖다가 뭐 억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수정을 한다든가 이런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에 또 물론 이제 무차별성에서는 조금 선택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표적 타겟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무차별적인 어떤 거에 대한 피해는 좀 줄일 수 있었지만 단점은 뭐냐면 다양한 암의 복잡성을 커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또 개체 차별성뿐만 아니라 또 암 자체도 같은 종류의 암이고 한 부위의 암이라도요, 그 종류들이 너무 유전적으로 다양한 어떤 그 암세포들이 구성된 어떤 집단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그 표적 단백질 타겟팅 갖고는 너무 역부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개체 차별성에 따라 효과가 일정치 않고 또 부작용과 약제 내성에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개발됐을 때는 엄청나게 이제 암 치료에 어떤 획기적인 뭘 줄 알았는데 결론은 별로 그렇게 그 기대치만큼 못 미쳤던 거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또 나왔던 게 뭐냐면 제3세대 항암제라 그래갖고요. 면역 항암제라 그러는데 요거는 뭐냐, 대표적인 성분이 이제 뭐 키투르다니, 뭐 옵디버니, 여보이니 뭐 이런 어떤 그 면역 그 관문 억제제에 관계된 어떤 그런 하는 그런 항암제였는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 표적 항암제의 어떤 그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면역 억제를 갖다가 이제 관문을 조절하는 어떤 억제를 하다 보니까 이 암세포들이 또 거기에 대해 금방 내성이 생겨버리고 변형을 똑똑하다 그랬잖아요. 암세포들이 왜 똑똑하냐면요, 너무나 우리가 산소 공급이라든가 독소라든가 영양 공급을 잘 안 돼 갖고 이 얘네들이 염증 상황에서 거기서 열악한 그 어떤 생존 환경 속에서 살아남고자 해서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면서 나온 애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세포보다는 생존 능력이 되게 강하고요, 적응 능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되게 똑똑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얘기하면 막 산전수전 공준전 모든 험악한 걸 다 겪으면서 거기서 살아남다 보니까 정상세포보다 그런 험한 인생을 살지 않은 어떤 사람들보다는 되게 이렇게 생존 능력도 강하고 엄청나게 똑똑하고 그렇게 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암세포 특성이 그렇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한계가 또 있어요. 왜냐면 면역 그 어떤 단백질 같은 조정을 하나하나 개발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데다가 또 기껏 개발해서 적용을 해도 또 얘네들이 또 금방 또 다른 어떤 그 경로를 통해서 극복을 하다 보면 이 약물 내성들이 또 한 6개월, 7개월 길어봤자 8개월 이상 안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계가 또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한계를 또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최근에 맞춤식 면역 항암 치료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CAR-T 치료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개인의 혈액에서 자가 면역 세포를 이제 자기 면역 세포를 이제 축출을 해서 그거를 딱 유전자 교정을 해서 다시 몸속에 집어넣어서
면역세포가 그 교정된 면역세포가 몸속에 암을 갖다가 축소시키게 만드는 그런 어떤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감염 방지와 같은 어떤 고난이도 기술이 또 필요하고요. 또 유전자 교정을 또 피를 뽑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엄청 고비용이더라고. 보통 한 3억에서 한 5억 정도 든대요. 한 번 하는데. 그래서 초비용 발생인데. 근데 얼핏 내가 유튜브 보니까 2022년 4월부터 약간 급여화됐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퀘스천 마크한 걸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 이렇게 했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혈액암 같은 거, 백혈병이라든가 요런 데는 반응이 아주 좀 좋은데 고용암에는 아직도 고용암이 알죠? 저기 뭐 폐암이라든가 간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난제가 그 암을 정복하려면 너무 산적한 문제가 많대요. 그리고 이제 요게 지금 현재 두 가지가 요 3세대하고 4세 요 네 번째 요거가 어떻게 보면 지금 항암 치료의 최첨단 기법들인데요. 요게 성공률이 10명 중에요. 한 2~3명 정도도 한 2명 이하라든가 한 2~3명 정도의 반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2~3명 중에서도 또 그 유효성이 한 길어봤자 한 7~8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면 또 내성이 또 생기기 때문에 계속 또 그 내성이 생기면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단점도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맞춤식 요거 카티 방법을 하기 전에는 또 뭘 해야 되냐면요. 일단 그 자기 개인의 혈액에서 자기 면역 T세포라든가 이걸 추출했잖아요. 그 추출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 몸속에 남아있는 T세포를 다 박멸을 해야지 얘네들이 가서 또 정상 어떤 활동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또 이 1세대 때 무차별적인 이 화학 항류 작용을 같이 또 병행을 좀 해야 된대요. 그래서 결국은 또 여기 나름대로의 치료에 또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최첨단 기법은 이렇다는 얘기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기성 항암제 및 그 다음에 이제 핀셋 타겟팅 요법, 바로 이런 표적 치료제가 뭐냐면요, 정밀 타격하는 거기 때문에 핀셋으로 딱 꼭 집어서 타격하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이제 핀셋 타겟팅 요법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핀셋 타겟팅 요법의 원천적인 한계가 뭐냐면 일단은 제1세대 항암제를 우선 쓰나 무차별적인 세포 독성이 심하여 부작용도 심각하다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또 단순히 부작용만 심하면 괜찮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덩어리라는 게 같은 종류의 같은 사람 속에 같은 종류의 암이라도요 이 종류들이요 너무 다양한 우리 왜 인간 세상에 인류라는 공통적인 인류지만 거기에는 아롱이다롱이 다양한 그 인류의 어떤 개성과 특성들이 다 다양하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저기 암세포라 그래갖고 암세포 한 종류가 아니라요 다양한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다양한 특성을 가진 대사 특성을 가진 이런 세포들이 군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특성을 타겟팅해도 그 계열은 많이 이렇게 충격을 받는데 그 외에 어떤 특성을 가진 암세포들은 별로 이렇게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근절하기가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한 번은 이걸로 해서 또 이쪽 A 특성의 어떤 암세포들을 이제 박멸하고 또 B라는 항암제를 통해서 또 B라는 속성을 가진 걸 박멸을 하고 또 C라는 걸 통해서 또 C라는 걸 해서 이렇게 많이도 못해요. 너무 독하게 되면 한 3가지, 최대 한 세 가지 종류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거 해도 그거를 커버하기에는 얘네들이 종류가 너무 많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계성이 있다는 얘기.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부작용이 보통 이제 왜냐면 암세포가 성장이 빠르다, 분열세포가 빠르니까 그런 특징을 가진 그 화학 성분들을 억제하는 성분들을 항암제로 많이 쓰다 보니까 결국은 오심구토, 설사 여기는 위장의 점막세포가 전부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영양 흡수도 안 되고 이러다 보면 빈혈도 되고 여러 가지 왜냐면 점막세포가요 이 영양 흡수에 되게 중요한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균들에 대해서 침입하는 것도 또 항원의 침입에 대해서 많이 막아주는 어떤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방어벽이 완전히 애들까지 다 이렇게
살상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머리털도 빨리 자라는데 세포분열, 머리 뿌리 부위 세포분열을 하는 데를 공격하니까 또 머리가 쑥쑥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에 골수가 억제되면, 왜냐면 조혈 모세포가 다 피에서 이제 백혈군이 뭐 혈소판이 적혈군이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골수 그런 것들이 세포분열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골수를 또 세포분열이 빠른 세포를 공격하다 보니까 백혈구가 또 감소가 되고 혈소판 감소가 되면서 오히려 또 까딱 잘못하면 면역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제2차 감염에서 폐혈증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이 왕왕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을 정말 너무 위험을 많이 감수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정말 위험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안섬염증의 어떤 최종적 종합진화산물로 발생한 거의 모두남은 그 발생 신호 경로 자체가 진짜 수십에서 수백, 수천 개까지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제2세대나 혹은 제3세대의 어떤 표적 치료제처럼 몇 가지만의 표적 단백질 치료만으로는 원천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약간 개인별로 부작용도 좀 다양하게 좀 발생되고, 물론 이 부작용 자체 수준은요, 항암 독성 치료제보다는 많이 낮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부작용이 또 있고요. 특히 이제 가려운 어떤 그 면역 반응 같은 거는 가렵다는 어떤 표현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명 중에 2~3명 정도 반응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 그게 지금 현 수준이에요. 항암제의 어떤 최첨단 항암 기술 수준 자체가 그렇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따라서 현재 동서의학의 수준에서는 실제 암 치료에 있어서 현대의학의 어떤 수술, 방사선, 항암, 화학요법, 이거 3대 표준 치료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암의 3대 표준 치료법과 그 다음에 이제 2세대의 표적 치료제, 그 다음에 3세대 항암 표적 치료제, 그 다음에 한 4세대라고 볼 수 있는 카트 등 같은 어떤 그것에만 의존하는 것은 너무도 원천적으로 아직은 불안전하고, 아직은 그래요. 아직은 뭐 앞으로 과학이 더 발달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암의 발생 불안전하기 때문에 일단은 암의 발생 환경에 대한 생태의학적 개선 노력과 몸의 해독 정화 및 자연치유력을 강화시키며 생체 본연의 원리에 부합하게 멀티타깃하는 다중표적 치료하는 방식으로 치료하는 한방과의 통합적 치료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거. 요게 되게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미 유럽이라든가 선진국에서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만은 아직도 요게 양방과 한방과의 갈등 관계라든가 아니면 양의사들이 너무 요런 데에 한의학적인 방법을 비과학적이라고 너무 매도를 함으로 인해서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요새 과학화 많이 되고 있거든요. 한방 자체가 약성분들의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 서로 시너지 효과, 통합적인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좀 더 암 불행을 겪고 있는 암 환우분들한테 많은 희망을 줄 건데, 이게 의사들의 좀 너무 지나친 면들, 좀 너무 편협한 어떤 그런 측면, 다 그런 건 아니시겠죠. 일본 트인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어떤 의식 개선이 그분들한테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오늘 특별히 시간 내서 인류 어떤 공영 발전을 어떤 길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오해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현대 그 최첨단 과학에서 개발되는 항암제의 어떤 특성들이라든가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한계도 있다는 얘기 좀 드렸고요.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한방에는 또 나름대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같이 좀 연구해 나가는 방향으로 세상이 합쳐져서 양방과 한의사들이 서로 협조하는 연구 어떤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동영상 마치겠습니다.